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서용주 전 상근 부대변인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있었던 국회의장 후보 경선 결과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당초 추미애 대세론까지 나왔던 민주당 국회의장 경선 후보 경선이 예상을 꺾고 우원식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 여진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데 결과를 놓고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서영주 부대변인께서는 어제 어떤 배경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지금 추미애 당선인 같은 경우는 뭐 대세를 쭉 이끌고 갔잖아요. 그래서 당심은 추미애다, 명심도 추미애다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당심은 추미애였지만 명심은 추미애가 아님이 확인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둘 다 뭐 어떻게 친명 비명의 대결이 아니라 둘 다 따지고 보면은 이재명 대표와 같이 궤를 같이 했던 후보들이었어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추미애 당선인 쪽이 당심으로 강하게 압박하면서 그런 것들이 투표에 참여했던 22대 당선자들의 어떤 여러 가지 전략적 선택을 건든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가장 크게 작용했던 부분들은 이재명 대표를 기준으로 봤을 때 국회의장의 어떤 위치 자체가 향후에 대권의 경쟁자를 앉혀놓는 게 맞겠느냐라는 판단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개인적으로 얘기했던 것들이 추미애 당선인이 이번 국회의장에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려면 대선 불출마하시라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에 들어가니 우원식 지금 국회의장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떤 이재명 대표와의 궤를 같이 하겠다는 것과 더불어서 을지로 위원장을 했던 어떤 여러 가지의 경험을 내세우면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한 것들이 통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좀 분석이 됩니다. 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서영주 부대변인께서는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될 경우에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에서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당선자들이 좀 고려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주셨습니다.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너무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는 발언 같은데요. 아무리 봐도 제가 볼 때는 명심은 추미애였는데 당심은 추미애가 아니었다 이렇게 봐야죠. 결국 당심과 명심은 달라졌다. 그것을 그대로 노정시킨 결과였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추미애 당선인에 대해서 그런 우려, 뭐 향후 대권 도전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는 있겠는데 현실적으로 국회의장을 2년 지난 후에 대권 도전을 하기가 그 스케줄상 그 녹록치 않습니다. 대선전은 대선 1년 전에는 시작이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내후년 5월까지 그러면 추미애 국회의장이 있는다고 보면은 3년 후 3월에 대선이 있잖아요. 시기가 안 맞습니다. 그렇게 평가하는 건 안 맞고 결국 이재명 대표가 추미애 당선자를 국회의장으로 옹립하려고 물밑 작업을 했는데 박찬대 원내대표를 동원해서 그것이 실패했다. 결국 이재명 대표가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겉으로는 장악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의 당내 어떤 권력 기반이 그렇게 공고하지는 않다. 이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네, 윤석 대변인께서는 당심과 명심이 좀 달랐던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윤석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도 영향이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 연임론이 친명계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도 이번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돼서 연임을 하는 그 결과치에는 큰 변동은 없을 걸로 보이지만 전당대회 나갔을 경우에는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재작년 8월 28일 전당대회에서 잊을 수 없는 숫자 77.77% 득표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표가 과연 이번에는 어떤 숫자, 어떤 득표율을 보여주면서 당선이 될 거냐. 그런 숫자라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얼마 차이 안 난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그 77.77%보다 적게 나오면 거기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까지 굳이 거쳐야 하느냐. 민주당 또는 이재명 대표 측 주류들은 그런 것도 아마 생각을 해야 될 거고 아마 합의 추대 뭐 그렇게는 안 하리라고 봅니다. 이런 것도 많이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민주당 내에서 주류 측에 고민이 되는 지점이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서영주 부대변인께서는 어제 있었던 경선 결과가 이재명 대표의 연임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 부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뭐 결론적으로 전혀 상관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뭐 밝혔기도 했지만 아직 임기가 4개월이나 남았고 연임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가정적으로 연임을 한다 하더라도 뭐 추대 방식으로 당대표가 선출되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후보들이 같이 레이스를 벌일 것인데
어제의 결과는 제가 서두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 민주당의 그 전체 당원의 규모가 한 500만 됩니다. 저희가 추산하는 바로는 권리당원이 한 250만이 돼요. 그렇게 봤을 때 일부 강성 지지층이 어떤 한 특정인을 국회의장으로 뽑으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당선인들, 그러니까 지역에서 당원들과 국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중도층의 표심으로 당선된 당선자들이 거기에 끌려가서 투표를 하는 것들이 과연 민주정당으로서 맞느냐라는 측면에서의 어떤 결과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당원들 일부는 강하게 본인들의 아쉬움을 토로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강성 지지층 몇 명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탈당하겠다고 나선 분들이 한 1만여 명 정도 된다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연임을 한다 하더라도 이 어떤 강성 지지층의 큰 목소리가 연임을 흔들 정도는 아니다라고 봤을 때는 연임한다는 가정입니다. 네. 근데 연임을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큰 변수가 안 된다. 다만 우원식 지금 국회의장 후보가 된 거는요. 민주당 의미에서는 뭔가 좀 민주적인 절차에 있어서의 어떤 사고가 돌아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좀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것이고 지도력이 이재명 대표가 빠졌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지만 추미애 당선인을 지지했던 강성 당원들의 반발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조국 혁신당으로 탈당해서 가겠다 이런 당원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어제 투표 결과가 89표 대 80표로 나왔는데 우원식 후보를 지지한 우원식 의원을 지지한 89명이 누군지 명단을 공개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강성 당원들의 지금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강성 당원들이요. 그러니까 당에 대한 열정이 높은 거는 인정할 만하나 이게 극성으로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의사가 합리적인지 그리고 그 주장을 가지고 의원들이나 뭐 당선인들이 결정할 수 있게끔 그리고 당의 지도부가 결정하게 할 수 있게끔 방향을 제시는 좋지만 그거를 몰아가서 자기의 뜻이 관철되지 않다고 해서 그걸 반대하거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한 사람들을 색출해서 뭐 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결국에는 갈등을 초래하려고 강성당원이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본인들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했으나 안 됐을 때는 그걸 포기하고 집단의 지성에 대한 것을 인정하는 것들이 그게 건강한 당원들입니다. 제 생각에는 조국 신당을 가든 어느 당을 가든 그거는 어떤 당원들의 결정사항이에요. 말리지는 않겠으나 이번에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가 되는 부분들은 당원들도 아쉬움으로 남겨놔야지 이거를 가지고 당내에서 갈라치기라는 것들은 대단히 안 좋다.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민주당 일부 강성 당원들의 지금 우원식 의원을 누가 지지했는지 명단을 공개해야 된다. 서영주 부대변인께서는 색출 작업이라고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색출 작업이 맞죠. 지금 이러한 양상을 보이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그 깊은 고민이에요. 강성 지지층에 의해서 현 지도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가 들어섰고 또 거기에 편승을 해서 공천도 좌지우지 됐고 그래서 결국 국회의원 상당수가 이재명 대표를 따르는 그런 강성 지지층의 등에 업힌 뭐 그런 모양새가 돼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이 국회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등을 돌리는 상황이잖아요. 숫자가 뭐 10,00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그렇게 센 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은 그냥 10,000명, 뭐 250만이라고 했나요? 250분의 1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가장 강력한 당내 권력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이거가 고민이 될 것이고 이것을 아무리 포장한다고 하더라도 정청래 의원 발언처럼 결국 우원식 의원이 당선된 것에 대해서 불편하다, 뭔가 당원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 이런 의견을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은 뭐 갈라치기라는 표현을 뭐 쓸 수밖에 없는 건데 당이 어느 정도는 조금 분열할 수 있는 단초가 여기서 또 보인다. 제가 너무 평가를 박하게 하는 건지 모르지만 그게 민주당의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짚어봅니다. 근데 잠깐 보태면 이 민주당 이번에 이제 국회의장의 선거를 보고 뭐 이변이긴 하죠. 뭐 기대했던 대로 언론도 추미애 당선이 될 공산이 크다 해서 뭐 어차피 국회의장은 추미애 어이추 이런 얘기까지 나왔으니까요. 근데 저는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견제구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맞지 않는다고 봐요. 이거는 뭐냐면 강성 당원들의 일극 체제. 에 대한 민주당의 여러 가지 집단지성이 작용한 결과가 아닌가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민주당이 건강하게 변하고 있다라고 좀 평가함이 오를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정청래 최고위원이 상처받은 지지자 당원들께 사과드린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원식 의원이 갈라치기 아니냐 상당히 불쾌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좀 정청래 수석체육께서 실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가 남해당 사람이 됐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각을 세운 분이 아니잖아요. 대선 경선 때부터 같이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도 우원식 의원이 엄청나게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서 벗어난 분이 아닌데 왜 무조건 추미애 그 당선이 돼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민주적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결과가 나왔으면 그냥 그런 말이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게 맞죠. 결국엔 갈등을 초래하는 단어가 맞다.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같은 경우는 이거 갈라치기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실 만큼 하신 분이잖아요. 정청래 최고도 4선급이 지금 되셨고 그러면은 이거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강성 지지층이 말하자면 분화가 될 공산이 있기 때문에 이 떨어져 나간 이 강성 지지층 여기서 주도할 수 있잖아요. 이 말로. 그래서 본인의 세력을 더 넓히기 위한 개인 정치이지 않냐라는 점에서는 좀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정청래 최고위원은 상처받은 당원들을 좀 위로하기 위한 발언이었다. 제 뜻은 갈라치기 차원이 아니었다. 뭐 이런 해명의 글을 SNS에 다시 올리기도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 해명글을 잘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우원식 의원이 얘기한 갈라치기라는 것에 대한 해명은 전혀 없었어요. 그냥 이해해달라 정도 한 줄 있더라고요. 결국 본인 생각을 그대로 재차 얘기를 한 건데 그만큼 강성 지지층에만 호소하고 강성 지지층의 생각만 따르는 그러한 이재명 지도부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가장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정청래 의원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똑같은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표가 강성 지지층의 열렬한 성원을 기반으로 당을 창악했다고 본다면 그 과정에 있어서의 지금 현재의 상황은 전하고 좀 달라지는 게 아닌가. 그것이 결정적으로 드러난 것, 이것이 지난 어제 있었던 국회의장 후보 선출 과정의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하나 더 보태면 정청래 최고 같은 경우는 이제 저 말을 하는 것은 본인은 추미애 당선을 미뤘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을 했으나 추미애 당선인을 응원했던 당원들에게 죄송하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차라리 그냥 본인을 오픈해버리고 저는 추미애 당선인을 밀었는데 결과를 제대로 못 돌려드려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럼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 의장이 된다는 자체가 뭔가 잘못된 것처럼 비치는 게 그게 부적절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저 정청래 수석께서도 좀 보셔야 되는 게 이재명 대표도요. 이 결과에 대해서 당선자들의 결정이 당심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각을 세우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두 차례까지 굳이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할 필요가 있나? 저는 좀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민주당 일부 강성 당원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원식 의원은 거부권까지 모자란 8석을 정치력으로 채우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또 개헌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6월 중으로 끝내겠다. 또 쟁점이 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직권상정까지 좀 거론을 했습니다. 우원식 의원이 당선 일성으로 지금 인터뷰에서 계속해서 직권상정 또 원구성 협상이 길어지더라도 6월 안에 끝내겠다 이런 점들을 강조하고 있는 배경은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4월 10일 총선 이후에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흐름을 감지한 것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적극 활용하라는 얘기를 당선자들, 국민의힘의 어떤 당선자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뭡니까? 대통령이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입법화 협치를 통해서 풀어갈 생각보다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가지고 협상의 카드로 써라. 적절치 않죠. 근데 국회의장 자체가 그러면은 입법부를 아예 무시해버리는 대통령이 존재하는 한 결국에는 직권상정이라도 통해서 민의와 민심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 국회의장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당원들과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거는 좀 기계적 중립보다는 강력한 그리고 혁신적인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의미에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의장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렇게 발언을 해야 됩니다.
국회의장이 전체 300명 국회의원들끼리 서로 호선을 해서 서로 투표를 해가지고 가장 다득표자를 뽑는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최다선 의원 중에서 또 뭐 고령자 이런 분이 맞는 것이 관례였고 또 최근에 탈당을 하는 당적을 갖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의미를 되짚어 봐야죠. 국회의장이 여야 그리고 생각이 다른 국회의원들의 어떤 의사를 잘 취합을 해서 합의로 갈 수 있는 과정을 중재하는 역할에 치중해야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 거부권까지 모자란 뭐 8석을 뭐 투쟁해서 정치적으로 채우겠다느니 국회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라느니 이런 얘기를 취임 일성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취임은 아니고 이제 후보로 선출된 일성으로 했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국회의장 역할을 어떤 여야 대결의 가장 선봉으로 생각한다면 국회의장이라는 이름을 바꿔야죠. 국회의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 특정한 어떤 당의 당대표 위에 뭐 상황 뭐 이렇게 해야지 국회의장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점을 깊이 숙고해야 하는 지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어제 민주당 국회의장 경선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반응도 나왔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강성 지지층에게 더 많은 지지를 받은 추미애 당선인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온건한 우원식 의원을 선택한 민주당, 중도층을 향한 민주당의 변화가 두렵다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우원식 의원이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분이라는 평가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민주당이 그래서 전략적인 판단을 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윤상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이러한 전략적인 유연한 행보는 저희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설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 생각을 뒤엎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원식 의원이 당선 일성으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를 보면 그렇게 두려워할 상황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네, 정영주 대변인께서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이 국회의장의 자리를 중립적이라고 해서 기계적 중립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장을 기계로 앉혀놓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당과 야당이 합의문 넣어서 AI가 그걸 판단하면 가장 편할 겁니다. 아무 생각하지 말아라 그 얘기잖아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왜 국회의장이 다선에 많은 정치 연륜을 가진 사람 그리고 나이도 좀 많은 사람을 관행적으로 해왔냐면 그거는 전체 국정을 봤을 때 그리고 민심을 봤을 때 입법부는 민의의 전당이에요. 행정부가 잘못했을 때는 민심의 회초리를 본인이 대신 들고 때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자리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못 볼 때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강한 결단력을 가져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께서 일성으로 얘기한 것 같고요. 결국에는 여당에서도 국회의장에 대한 자리에서 이런 일성을 우려할 필요 없어요. 정치의 기본이 뭡니까? 협치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협치로 의장을 설득하고 풀어가면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이걸 쟁점화시킬 건 없다. 그리고 윤상현 의원께서도 말씀을 잘했죠. 결국에는 이제 추미애 당선인과 비교했을 때 온건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분도 을지로위원을 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그런 정책 추진이 굉장히 강력한 분이고요. 고집도 있고 뭐 굉장히 좀 추진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원식 그 의장이 말하는 여러 가지의 그 쇄신, 그다음에 중도층의 확장 이런 것들은 분명히 윤상현 의원의 말과 일치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국민의힘의 어떤 변화도 기대합니다.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초선 당선인 간의 만찬 자리도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도 국회의장 경선 얘기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초선 당선인들에게 소수 여당이지만 위축되지 말라, 당이 필요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 이런 점을 강조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황우여 비대위와의 만찬에 이어서 일부 초선 당선인들과 어제 만찬을 가졌고 또 추가적으로도 다른 당선인들과도 만찬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이후에 이렇게 계속해서 만찬 자리를 갖는 배경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그것은 뭐 관례적인 일이라고 봐요. 총선 끝나서 새로 이제 국회에서 활동을 하게 될 당선자들을 여당이니까 또 대통령도 저희 당원입니다. 그래서 만나서 국정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또 당선자들의 생각을 듣고 하는 것이 그렇게 뭐 이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대통령의 발언을 막 곡해해서 더 센 어떤 뭐 총선 전후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비난하는데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어쨌든 소통을 하면서 여당에서 당선돼서 22대 국회에서 활동하실 분들과 더 긴밀한 협력을 하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좋은 장면이라고 저는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소통 강화, 소통 행보 차원에서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서영주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소통해야죠. 그리고 새롭게 22대를 구성할 국민의힘의 당선인들에 대한 면면, 뭐 친교와 스킨십을 통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자리를 마련하는 건 나쁘지 않고 관행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당선인들과 자당의 당선인들과 하는 소통보다 더 중요한 건 국민과의 소통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민과의 소통이 제대로 되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좀 그 정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금 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22대 국회는 결국에는 민주당이 거대 야당으로서 결국엔 특검 정국이 될 수밖에 없고요. 108석에서 이탈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에는 본인에게 올 수 있는 사법적 리스크를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달래는 거예요. 결국에는 108명이 얘기하는 것들은 22대 국회에서 아무리 야당의 수가 많더라도 흔들리지 마라. 그래서 특검을 지켜내라. 이걸 하려면은 이들에게 많은 메시지와 스킨십을 줘야 됩니다. 저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날 있었던 말 중에 언론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거부권 있다. 흔들리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저는 그런 메시지들이 과연 이게 정말 전국을 걱정하는 것인지 본인과 배우자만 걱정하는 것인지 참 우려스럽다. 그런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특검과 관련해서 좀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어제 뭐 특검에 티의자도 나오지 않았어요. 대통령께서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야당에서 수의 힘으로 입법 독재에 가까운 그러한 폭압적인 행태를 국회 안에서 보인다면, 특히 법안 통과 과정에서의 표결 과정, 거기에 대해서 숫자로만 밀어붙일 때는 우리도 거기에 맞설 수 있는 수단이 있다. 그것을 말씀하신 거지. 거부권이 있으니까 이 거부권을 지키기 위해서 108명이 뭐 단결해야 된다. 한 명도 누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원론적인 얘기고 소수 여당이기 때문에 저희가 숙명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것을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이해합니다. 네,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영국에서 유학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 참석을 위해서 일시 귀국할 예정입니다. 김 전 지사의 귀국에 맞춰서 친문계 일각에서 김 전 지사의 역할론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친문계에서 김 전 지사의 역할론을 띄우는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친문계에서 띄우는지는 모르겠어요. 언론에서 띄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최근에 이제 국회의장의 어떤 결과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에 대한 경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대안 세력으로서의 김경수 전 지사를 보는 것 같은데 김경수 전 지사는 뭘 흔들거나 역할을 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단순히 지금 5월 23일 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식 네. 참석자 귀국을 하면서 본인의 개인 일정을 가지고 본 다음에 바로 또 출국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아서 무슨 어떤 정치적 역할을 기대할 바는 없고요. 다만 김경수 전 지사의 어떤 정치적 역할을 하려면 결국엔 키를 잡고 있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사면 복권 안 해주셨고 반쪽짜리 사면을 해줬기 때문에 결국에는 복권을 해줘야만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무슨 역할론이 있겠습니까? 다만 아무리 사면 복권이 안 됐다 하더라도 역할론은 존재하죠. 왜 그러냐면 김경수 전 지사가 가지고 있는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과의 많은 인연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 자산들은 분명히 지금 현재 민주당이 목말라하는 부분들은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정치적 역할을 하기에는 복권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복권을 시켜주시면 그때 가서 역할론을 논해도 늦지 않았다. 저는 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지사를 복권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일각에서 계속 제기되기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니 좀 일반적이라면 다른 사람들은 다 사면 복권을 해주면서 왜 김경수 전 지사는 복권을 안 해주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인 셈으로 사면 복권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사면권을 하실 때도 좀 일관되게 다른 사람도 해주면 김경수 전 지사도 같이 해줘야지. 예를 들면 아예 그냥 발목을 아킬레스건을 끊어놓고 나서 뭔가를 해줬다는 것이에요. 정치인에게 복권 안 해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일반인과 같이 똑같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김경수 전 지사에게 복권을 해줄 시점은 됐다. 저는 그런 결단들이 필요한 시점 됐다고 봅니다. 네,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지금 김경수 전 지사의 역할론이 나오는 배경을 어떻게 보시는지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복권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총선 이후로 이재명 대표가 야권에서 독주라는 모양새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 갖고 있는 분들이 다른 인물에 대해서 눈길을 돌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김경수 전 지사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럼 3년 후에 있을 대선에 대한 그림을 또 그리는 분들이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 대통령의 권한이죠. 사면 복권 관련 부분은
왜 김경수 지사만 복권을 안 해주느냐? 뭐 전적으로 대통령께서 하는 판단에 달려 있는 거니까 제3자가 왈가왈부할 일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김경수 지사에 대한 전 지사에 대한 역할론이 계속 나온다면 또 정치적인 어떤 고려도 있을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부인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됐을 때 야권에서 정말 진심으로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복권을 바라는 분들이 있는지 그것부터 야권에서 먼저 돌아보고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야권이 단일한 목소리로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복권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총선 백서 투기가 공천 관련 평가 회의를 열었습니다. 정영환 전 공관위원장 그리고 공관위원들과 만나서 머리를 맞댔는데 일단 이 공천 관련 위원들, 공관위원장과 공관위원들을 만나서 공천 관련 평가를 한다는 것,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글쎄 뭐 총선 백서 관련해서 백서는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 내용이 객관적이고 정말 앞으로의 당의 진로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식으로 돼야 된다는 대전제는 다 동의하는데 너무 요란하게 백서를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누구를 만나서 그 의견을 담겠다. 많은 분들을 관련된 분들을 만나서 의견을 담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정치적으로 이것을 공개하면서 특정인이 정치 행보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면 총선 백서가 갖게 되는 그 진정성, 내용의 진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공관위원장, 공관위는요 공천을 했고 또 총선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총선 지난 이후에도 뭔가 공천 과정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저는 정치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은 어디까지나 간접적으로 제3자에 의해서 평가받는 것이지 당사자가 그 공천 과정에 대해서 낱낱이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백서에서 뭔가 평가가 따르는 그런 과정이 과연 당의 미래를 위해서 옳은 것이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더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백서를 지금 만드는 과정이 너무 요란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백서 특위위원장을 조정은 의원이 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다른 정치적인 좀 의도도 있는 것인가 그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당내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조정훈 의원이 저희 당에 입당을 한 지가 6개월 정도 됐고 3년 반 동안은 민주당에 있다가 온 분인데 총선 백서를 이렇게 총지휘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느냐 그런 비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개혁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특별한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언론에 총선 백서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평가가 반영될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뭔가 책임론을 제기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조정훈 의원이 생각하고자 하는 총선 백서의 방향과도 맞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차분하게, 조금 더 조용하게 총선 백서를 만든 후에 그 결과물을 가지고 평가받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네. 사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차기 전당대회에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이 큰 관심인데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총선 참패 책임을 대표 사퇴, 비대위원장의 사퇴로 좀 마무리하고 개인적인 책임으로 지우면 안 된다. 네. 이런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만 총선 백서 특위가 만드는 백서 내용에 따라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책임론이 다시 불거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총선 백서에 그런 내용이 담길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총선 관련한 평가는 이미 국민적으로 내려져 있다고 봅니다. 뭐 공천 과정이라든지 공천의 내용, 총선의 결과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 총선 백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든 국민적으로는 이미 다 평가가 내려진 사항인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총선 백서에서 어느 부분을 강조한다든지 뭐 특정인의 책임을 뭐 명기한다든지 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봐요. 백서라는 것이 많은 정보를 객관적으로 담아서 국민들께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낱낱이 설명드린다는 점을 본다면 과거에 정보의 유통이 제한됐을 때는 큰 의미가 있었으나 지금은 그렇게 과거처럼 큰 의미가
있을까 그런 의문도 저는 듭니다. 네.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총선 백서 만드는 필요성은 있지만 너무 지금 과정이 좀 요란하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 주셨는데 서영주 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견 저도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거가 끝나면 양당 정당 정치에서는 백서를 만듭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프로젝트가 끝나면 거기에 대해서 뭐가 잘 됐고 뭐가 잘못됐는지 그런 이제 기록을 남겨놓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정치권의 백서 같은 경우는요, 잘못 만들면 책임 공방의 소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서를 굉장히 균형 잡히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조정훈 당선인 같은 경우 너무 백서를 시끌벅적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해를 받을 만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 책임론을 부각시키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백서의 어떤 의미를 퇴색시켰다. 근데 결국에는 그런 많은 비난을 받다 보니까 오늘 하는 말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앞에다가 윤석열 대통령도 둘 다 책임이 있다. 결국에 이렇게 나오는 게 백서거든요. 이렇게 갈 거를 제가 백서에 대한 의미보다는 좀 비판적으로 하면 본인 장사한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이런 욕을 먹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어제 캄보디아 정상 부부와의 오찬에 참석하면서 5개월 만에 공식 석상에 다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먼저 김건희 여사가 5개월 동안의 어떤 자맹이랄까요? 비공개 행보를 마치고 어제 공식 성상에 나타난 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그동안 그 공개 행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공개가 되지 않아서 자맹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 만한 행사 자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총선 직후에 그 앙골라 대통령 왔을 때도 배우자를 동반한 그런 행사에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사진이 공개가 안 된 거죠. 이번에도 캄보디아 총리 부부가 오셨기 때문에 배우자를 동반한 행사가 있었고 당연히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도 참석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참석을 하신 것이고 다만 이제 사진이 공개된 것에 대해서 이것이 뭔가 공식적인 행보라는 어떤 시작이냐 뭐 이런 이제 해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진도 언론에서 많이 요구를 해서 뒤늦게 행사 있은 다음에 한 6시간 이후에 이제 공개했다는 거니까 그 공개 행보를 한다는 어떤 차원의 사진 공개라기보다는 언론에서도 이제 여사의 행보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국민적으로도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응한 것이라고 수동적인 행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적극적인 공개 행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서영주 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슬슬 이제 김건희 여사가 153일 만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건 몸을 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오죽 답답하셨겠습니까? 네덜란드 갔다 와서 명품백 어떤 수수 사건과 주가 조작 부분들에 있어서의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의 국민적인 눈높이에 안 맞는 그런 처신들이 드러나니까 결국에는 일단 눈에서 사라진 것이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너무 오래됐고 그런 의미에서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설마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적 권한을 이용해서 송경호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 그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명품백과 주가조작 수사를 담당하는 팀을 일단 전격적으로 공중분해를 시킨 다음에 이런 행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뭔가 부담감을 털어주고 나서 행보를 한 게 아니냐. 저는 이런 오해까지 불러일으키긴 하지만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는 아쉬운 것들은요. 대한민국이 조금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 캄보디아 정상 부부를 만났으면 최소한 캄보디아 정상 부부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런 부분들은 먼저 좀 나와야 되는데 어떤 김건희 여사가 153일 만에 어떤 모습을 드러냈다는 게 이제 기사가 되는 그런 현상들은 참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김건희 여사 하면은 전 떠오르는 게 화보입니다. 대통령실 용산에 김건희 여사의 화보놀이라고 할 정도로 비판을 받은 만큼 사진 찍기 좋아했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진을 억지로 달라고 해서 공개할 만큼 뭐가 국민 앞에 그렇게 부끄러운 것인지 빨리 털어버렸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서영주 부대변인께서 언급해 주셨지만 민주당에서는 검찰 인사가 난 뒤에 김건희 여사가 공개 활동을 재개한 점을 언급하면서 공교롭다 이런 지적을 했어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각에서 이제 민주당 쪽 이제 얘긴데요. 이것이 뭐 어떤 검찰에서의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 어떤 뭐 지침을 준 거 아니냐, 뭐 가이드라인 아니냐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점이 공교로운 것은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만은 그것과 검찰 수사와 연결시키는 그 발상은 저는 납득이 안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사진 공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할 바는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